꼬인 역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역사이다. 역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보다 교수 같은 정 교수님, 마음 약한 신이 아니라 빡시게 공부하는 박신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픈 제이님, 저는 넘버 3 3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씨님, 네. 별로 안 반가워요? 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 추석도 잘 보내고, 네. 예? 그랬을 텐데. 뭐 추석에 송편을 많이 안 먹었어요? 아, 뭐 추석 때 잘 지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요.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잘 지내고 왔습니다. 우리 보너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외갓집을 가서 외할머니 얼굴도 보고 좋았어요. 외가. 외가 좋아하셨구나. 외가하면 우리가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이 상상이 들죠. 네. 친가는 안 정겨우신가 봐요. 유감스럽게 저는 친가와 외가가 참 이게 없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시구나.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찾아서 간다 하는 그 개념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연히 제 나이 때는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그 백수를 넘으셨으면 가능한데. 네. 정 교수님이 예상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네. 그래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륜이 느껴지시죠? 다들 추석 때 가족분들이랑 뭐 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각자 도생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결혼들 했으니까 다 모여서 차례 지내고 나면은 다 뭐 처갓집들 간다고 가버리고, 저는 저대로 또 뭐 제 일 보러 간다고 가버리고. 각자 이제 자기 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남은 연휴를 좀 즐기셨겠네요. 못 가보던 산도 실컷 가보고, 네, 친구도 많이 못 만나고, 이번에는 이제 산하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자연인 정 교수님. 저도 물어봐 주세요. 네. 박씨님은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연휴관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원래 그 마지막 날에, 연휴 마지막 날에 그 외국인 분들 한 8명쯤 있었거든요. 서울대 외국인, 뭐 건국대 외국인, 뭐 대학생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가이드를 다른 분이 해줬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촬영을 좀 해줬어요. 촬영을 해주고 전체 가이드라인은 좀 이렇게 알려줬죠. 이렇게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 영어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번에도 또 당할 뻔했네. 네. 그 뭐 좀 이제 새로운 거 있나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지도 예찬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보노님? 지도.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예. 대동여지도 이전에도 뭐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도들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고요. 특히 지도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지도의 대부분이 대마도가 우리 땅.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대마도에 뭐 일본 계다 뭐 이렇게 써 있는 지도들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일본계라고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대마도 뭐 그리고 독도 뭐 이런 것들 지도에서 우리가 좀 흔하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심하게. 그렇죠. 대마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조선에서 일본이 무력으로 상당히 이제 압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조선 말에, 구한 말에.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뺏겼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도 명치 유신 전까지는 대마도를 조선령으로 표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예. 근데 명치 유신 하면서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그냥 편식시켜버리죠. 그 과정에서 독도도 그 1차적으로 이제 그 자기들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런 지도 예찬도 좀 보고요. 그리고 역시. 뭐 엘도라도도 있었는데 그건 돈이 유료라서
안 봤습니다. 아, 황금유물. 예, 황금유물. 네. 아, 예. 그래도 좀 보고 왔어야죠. 아, 예, 예. 좀 안타깝긴 한데요. 두 번이나 가셨으면서. 두 번 다 이게 처음에는 답사해서 어디를 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다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도 굉장히 또 재밌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거기도 한 1시간 반 정도. 예. 아,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받고 왔군요.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지혜님은 어떻게 추석 잘 보냈죠? 네, 뭐 추석 동안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많았어요? 네. 아, 아주 여유롭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그래서- 많았으면 산을 몇 번을 더 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안시성 영화 아. 예,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좀 근처라도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진주성을 갔습니다. 오, 진주성. 네, 네. 예.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이제 수호한 진주성을 보러 갔는데 워낙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조경이라고 할까? 야경이 지금 잘 됐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가본 지 한 10년 아마 벌써 10년이나 됐네. 마지막으로 네. 가본 게. 뭐 많이 변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거기 뭐 촉성로 밑에 강에 바위 하나 큰 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있죠? 네. 뭐 그 바위에는 뭐 붙으면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 전설도 있던데. 네. 그리고 촉성루 밑에 의암이 있어요. 네. 네, 의로운 바위라고 저도 해가지고. 이제 거기도 건너가 봤나? 안 가나? 기억이 안 나네. 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좁혀졌죠. 예, 그게 이게 붙으면은 전쟁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한번 네네.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예전부터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바위가 왜 근데- 의암인지 아시나요? 아니 아, 근데 의암은 잘. 논개가 맞습니다. 예, 본원이 그거는- 수능 고수라니까. 그거는 박신님. 혼자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예. 저기 이 비결 전에도 그 책 하나 고수 하나 산 거 있죠. 아, 비결 하나 갖고 비결이라 왔었죠. 알아 쓴 책. 네, 네. 아, 그게 아 참.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암이 하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암이 바로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누가 바위에 의암이라고 글자를 새겼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장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나서 그 바위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 살펴보다가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바위 아래쪽 옆면에 새겨놨으니까 안 보였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로 의암이라고 새겨서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아는 분들만 알지 현장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몇 번 갔었는데 옆구리를 못 봤네요, 저도. 그 옆면을 보셔야 됩니다. 옆구리도 네. 봐야 되는구나. 네, 의암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당을 또 모셔놨더라고요. 의기사라고 해서 의로운 기생을 모시는 사당. 농계 이 영정을 갖다가 누구지? 그 친일했던 뭐 화가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논란이 그 있었거든요. 그게 예전에 보면은. 근데 다시 그래서 모셨나 모르겠네요. 네, 영정도 같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것도 뭐 다 돌아보긴 했는데.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지네요. 네. 그 촉성루가 예로부터 이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그런 네. 대표적인 곳이어서 올라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한 것이. 예, 맞아요. 성은 크지를 않는데. 네. 전생이 생각나시던가요? 네, 뭐, 한량기질이 조금 올라오던데. 안 되겠다. 저기 우리 박신님 옆에 끼어들면은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네. 네네. 지금 사실 좀 밤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피곤한데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추석 때 안시성 영화 이제 봤었는데요. 네, 봤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네. 네. 네, 봤습니다. 또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네. 부랴부랴 가서 봤지요. 예, 네. 영화 안시성 정말 아주 스펙타클하고 네. 드라마틱하고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은 박씨님은 추천인가요? 아유 추천이죠. 예, 추천합니다. 예. 영혼을 담아서 좀 영혼을 얘기를 담아서. 해주세요. 예, 영혼을 담아서. 네. 이 영화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고구려를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광개토 태왕을 다룬 드라마라든지 주몽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영화 쪽에서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만춘을 다룬 이 영화가 그런 어떤 고구려를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는 전투 장면이 너무나 이렇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뭐 4D 추천하던데 그건 못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거 IMAX관으로 예매가 되던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반 2D더라고요. 화면만 커브드 화면으로 IMAX 이렇게 봤는데 버전이 아니고 확대 버전. 제가 예매할 때 그걸 못 봤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박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평 안시성 영화에 대해서 좋은 평들을 남긴 것들 몇 가지 이제 뽑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 씬 좋았다.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씬만 본다면 한국 영화 중 단연 최고다. 최고였습니다. 네, 이런 평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별로 없었는데 안시성 정말 볼만했어요. 이런 이제 평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박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 씬이 굉장히 리얼하게 잘 됐다. 구성이 잘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런 이제 영화가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전투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신만큼은 역대급이다. 뭐 이런 평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 반대급부로 악평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아, 네.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시성 혹평은 주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 리뷰를 하시는 유명한 분들, 그분들의 이제 평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좀 하나같이 혹평이었어요. 혹평인데 그 한 줄 평을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냐면은 라이너의 땡땡땡땡. 아, 이 채널을 밝히면 안 되겠다. 자, 혹평 한 줄 평. 성은 지켰는데 작품은 못 지켰네. 맞네. 네, 맞는 말이네. 네, 이런 평이 있었고요. 또 액션이나 잘 찍으면 사람들이 봐주겠지. 그리고 이제 추가 이제 부제는 이렇게 된 이상 스토리는 포기한다. 네. 핵심은 다 찔렀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액션은 완승, 나머진 참패. 네. 이런 이제 혹평들이 있습니다. 혹평이 아니라 아주 참 진평이네요. 이게. 네. 그러면은 정 교수님은 비추. 한 번은 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지만은 보긴 보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한 번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보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가면은 그냥 전투씬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진짜 거기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을 못하게 돼요. 이게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사 기록은 읽고 들어가라. 그러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보노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뭐 갑자기 뜬금없는 부분이라거나 그런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있긴 했는데 저도 박씨님처럼 뭐 고구려를 그린 영화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는 가장 첫 장면에 나왔던 개마무사들, 개마부대들의 그 장면이 정말 멋있게 잘 찍혔던 것 같아요. 그게 인상 깊었구나. 개마부대가 나왔을 때 좀 이겼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개마부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첫 장면에서 참패해서 간신히 몇 명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아니 이게 구당서 신당서 기록보다도 더 심하게 표현을 했다. 참패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참패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신당서 그 당시에도. 그 내용 저희가 좀 이따 다뤄볼 거죠? 네. 네. 다뤄야죠. 그래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역사를 완벽하게 복원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양만춘 장군을 다룬 것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개마무사를 다룬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당태종의 화살을 쏴가지고 당태종의 눈을 맞추는 그런 부분
야사에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만든 것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당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계속 참패를 당하다가 이 안시성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만든 그런 부분이 사실 스토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은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라마적인 효과는 이제 좋았는데,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본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개연성 없이 그리고 무리한 설정이 좀 많았다. 예. 그런. 네, 저도 뭐 보니까 전투씬, 액션은 정말 잘 찍었더라고요. 그게 전체 전투씬도 잘 다뤘는데 이제 개별적인 전투씬도 리얼하게 여러 각도에서 잘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300 영화 아시죠? 스파르타. 그 300 영화에서 나오는 슬로우 모션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때리는 이런 이제 전투씬들도 다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반지의 제왕 전투씬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액션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좀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 액션도 솔직히 완벽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 들었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역사를 담은 영화 아니면 그 드라마에서 이 전투 장면을 갖다 많이 이제 그 봐왔지만은 이번 안시성은 진짜 긴장감 있게 잘 그렸긴 하고 뭐 공성 무기라든가 근데 대응하는 거 근데 고구려군은 대응 그 장면을 너무 이게 무기력하게 좀 다른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안시성이 거기서 2달 넘게 버텼거든요. 3달 넘게 버텼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물론 그렇지만은 너무 쉽게 뚫리고 너무 많은 고구려군이 쉽게 죽고 그런 장면이 너무 이렇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전투씬이라든지 또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고구려 역사를 다뤘다는 것 자체. 그거 하나 외에는 지적할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 의식을 보면은 식민사학에 경도되는 그런 것을 너무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제 뭐 이런 평들이 있어요. 고증을 제대로 안 했다. 갑옷이라든지 고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은 영화니까 이게 다큐가 아니니까 고증이 완벽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화니까 좀 더 이제 표현의 자유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꼭 기존의 사학계에서만 인정하는 사서들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록이 있으면은 더 다방면으로 많이 이제 참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최대한 도입했다. 이 안시성이란 영화가. 네. 혹평의 끝을 달리고 계십니다. 네. 비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자면 보기는 보더라도 안시성과 관련된 기록들을 최대한 보고 들어가시라. 네. 그렇죠. 좋죠. 그러면은 네. 모르고 보시는 것보다 재미도 더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알고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잘못됐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실 거고요. 재미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감독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이제 안시성도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 성의 위치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감독도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보면 굳이 이 환단고기라든지 조선 상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왔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피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면서도.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뭐 안시성의 역사, 뭐 전쟁 역사가 뭐 사료가 뭐 3줄밖에 없다는 둥 3줄 엄청 많죠. 사실 안시성에 관한 그 주변 이야기들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사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야사까지 뒤졌다면은 환단고기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굉장히 이 안시성 전투, 고당 전쟁 이런 거에 관한 풍부한 내용들을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제 학계와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많은 부분 배제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영화가 어느 부분이 또 진실에 가까운지 어느 부분은 잘못된 것인지 또 실제 이 안시성 전투의 어떤 역사적 진실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더라고요. 밋밋했어요. 어떠셨어요? 캐릭터들이? 왜냐면은 캐릭터들이 너무 요즘은 굉장히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이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부수적인 캐릭터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구도고 요즘에는 각자 캐릭터들의 그런 사연과 관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안시성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캐릭터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다 죽어. 다 사라져요, 막. 그리고 그 스토리에서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울어야 되는 장면에서 눈물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캐릭터들이 너무 밋밋하다 이게. 네, 입체적이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토리 자체도 사실은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따로국밥을 느껴져요. 먹는 느낌. 네. 그리고 약간 저는 심파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심파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아쉽다. 네, 아쉽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솔직하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게 봐줘야 돼요. 네네. 네. 네네. 네네네. 자, 우리 하지만 그러면 그래도 영화 자체의 어떤 뭐 좋죠. 예. 자, 그렇죠. 우리-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장점은 크게 인정을 하고 아쉬웠던 점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앞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응원을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노님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보노님은 이제 가장 좋았던 거의 핵심과 이거는 참 짜증나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가장 짜증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연성의 부족? 사실 그 신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신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네, 너무 이뻤어요? 아니면 너무 안 이뻤어요? 아니, 신녀를, 네. 신녀의 역할을 제대로 못 살린 것 같아요. 네, 좀 무기력한 신녀고. 네, 무기력하고, 또 신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노? 신녀의 그런 신념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죠. 또 신녀의 능력도, 명령하면 그냥 보이는 뭐 그런 신녀처럼 나오는데 참 이게 뭐 그리고 신녀의 예언이 맞지 않았죠. 예. 신녀는 고구려의 신은 이미 우릴 버렸어요. 뭐 이런 이제 근데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네. 아무래도 주몽의 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고구려의 신녀에 관한 기록이 나온대요. 아마 요동성인가 어디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구당서인가 신당서 다 나오는데. 네. 고구려의 신녀가 이제 창과 방패를 들고 이렇게 이제 한거해서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몽신을 모시는 신녀다 보니까 감독이 이제 활로 주몽을 대표하는 활로 대체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판타지적 요소는 이제 가미를 할 수 있죠. 근데 신녀의 능력 부족. 신녀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신녀로서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게 표현이 되었다. 이 사실 이 시나리오의 감독이 이게 손을 많이 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나리오 자체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 신녀 역할을 했던 분이 요즘에 연기력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드라마도 있는데 거기서도 좀 연기력이 좀 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나리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출연료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네네. 우리가 뭐 영화를 따지면은 정말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요. 일단 역사를 좀 따져보는 시간으로 한번 자, 들어가 그럼 보시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안시성 영화와 현실 역사, 진짜 역사와는 어떠한 문제가 괴리감이 있는가? 실질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네. 그 안시성 영화에서는 이제 당나라 태종이 이세민이죠. 이세민이 20만 대군인가요? 아니죠.
육군을 끌고 왔어요. 육군. 그러니까 그 누구죠? 이도종인가 누구한테 한 군을 맡긴 게 6만이에요. 6만. 그러면은 이 8개 군 정도를 끌고 왔다고 봐야 되고 당태종이 직접 6개 군을 이끌고 육군을 이끌고 그다음에 이도종인가 누가 하나의 군을 끌고 누가 또 특공대로서 2만인가 3만을 끌어요. 그러면은 6, 7에 40이 근 50만 이상을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 영화에서 표현될 때요? 아니 영화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한 20만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50만 이상을 끌고 왔어요. 5, 60만까지도 얘기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설을 보고 계산을 해보면은 50만 이상을 끌고 왔어요. 당태종이. 그러니까 뭐냐 이 군대를 나눠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안시성에 모인 게 그 정도 이 인원이라는 것이지 다른 데 공격하고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은 50만이 훌쩍 넘죠. 그러면 이제 당나라 태종이 결국에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이제 원정을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는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요하 일대의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을 시키고 이제 안시성을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학계에서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 나레이션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라고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오, 네. 조인성 배우의 나레이션 말씀이시죠? 조인성 배우가 아니고 그 나레이션은 누구냐면은 그 태학도로 나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젊은. 그 친구가 나레이션이에요? 그 친구 나레이션을 합니다. 오. 저는. 나레이션은 좀 그렇구나. 별로였어요. 예, 별로였죠. 네, 조금 예. 뜨더라고요,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영화의 단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저는 그때 놀랐어요. 네. 조인성 그 양만충 장군이 뭐냐? 또 붙은 거냐? 뭐 이럴 때. 이게 뭐랄까 아무리 성민들과 허물 네. 없이 하는 그런 인품을 지녔다 하더라도 네. 장군의 위험이 너무 드러나지가 않아요. 네. 그 좀 뭐죠 전쟁을 하고 하나의 어떤 그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험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신분 질서라는 걸 또 엄격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위격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런 거. 너무 아, 꼬치꼬치. 저기 딴지 걸기는 아니 아닌데. 근데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인 학계의 인식이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나레이션에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그거- 학계 인식이 아니에요. 이게 예. 또 아예 아니 학계 인식 중에서도 최고 안 좋은 그 인식. 인식이 아주 저기 우리나라 네.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만 골라다 쓴 것 같아. 그게 이제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시켰다. 이렇게 계속 함락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비사성 같은 경우는 수군과 육군을 분리해서 이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마치 한 곳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차례차례 뭐 이렇게 이 뭐지 전진하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좀 그것도 뭐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많이 나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자면요. 이제 오늘 다 설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안시성의 위치를 영성자 산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거를 거기를 가지 않았다. 조인성도 거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답사해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이제 영성자 산성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또 양만추는 학계에서는 또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실제 실존 인물의 그 이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태종의 이제 나중에 보면 당태종의 눈깔이 이렇게 뽑히는 거 화살에 눈깔 아니, 눈깔 뭐라고 해야 되지? 사탕 먹고 싶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야사에서 지어낸 것이다라고까지도 학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끝에 부분에 가면 이제 영계소문과 그다음에 이제 양만춘, 추정국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원을 정벌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학계의 얘기죠. 뭐 이런 그리고 가장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 배경에 나오는 주필산 전투 15만에서 이 1만 명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이제 주필산 전투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어떤 지금의 어떤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 학계의 인식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영화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쪽 고당 전쟁에 관한 논문을 몇 개 한번 훑어봤는데 보면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학자 입장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학자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이 구분이 도대체가 안 돼요. 이게 거기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기록들도 하나같이 더 중국 측 입장보다 더 중국 사서에 나오는 기록보다 더 안 좋게 해석하는 논문들이 꽤 돼요. 물론 이제 중국 측 기록에 그 중화사관에 의해서 반대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도 한두 개는 나오는데 60-70%는 다 우리가 계속 폐하거나 아니면은 구당서 신당서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글들을 쓰고 있더라.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신님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시성 위치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계에서는 안시성의 위치를 영성자 산성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자 산성은 어디에 있냐면 요동반도라고 아시죠? 예, 요동반도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자 산성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위치는 어디냐? 안시성은 개평부의 동북쪽 7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이제 환단고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열하일기에도 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아시죠? 그래서 안시성에 대한 위치를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개평부가 어디냐라는 것을 짚어봐야 되는데 개평부라는 것은 지금의 개평은 어디 있나요? 그 요동반도에 해성 있죠. 이남, 네. 해성 이남 요동반도가 아마 시작 그 요하가 마지막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데서 얼마 안 걸리는 곳에 개평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당시의 개평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네, 요동반도가 아니고. 환단고기에서는 요동반도의 개평은 덮을 개자 그 글자를 쓰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열릴 개자 그 개자를 쓰거든요. 네. 지금의 당상시에 보면은 그 개평구라고 있어요.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똑같은 그 개평 그 글자를 쓰는 그 개평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평이라는 것은 지금의 요동반도에 있는 개평이 아니라 요서에 있는 개평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평부의 동북쪽 70리 떨어진 곳에 안시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위치에서 이제 비정을 해보면은 70리 떨어진 곳에 탕지보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안시성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하북성 노령현 그 근처가 될 거예요. 당시 안시성이라 하면은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을 한번 이제 돌아봤잖아요. 보면은 낮으면서도 험한 산들이 꽤 있어요. 그 주변으로 기마대가 전투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넓은 땅들도 꽤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의 이제 노령현 그 당산시 그 인근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사서에서 보면은 당나라 군이 고현수 군을 갖다가 안시성 북쪽과 서쪽에서 숨어 있다가 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의 이제 그 노령현 근처 나나 그 근처 보면은 그런 지형들이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나나의 서쪽에 있다. 서쪽이 됐든 아니면 나나 이제 그 동쪽이 됐든 어쨌든 그 근처에 충분히 산들도 있고 좀 약간 험한 산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안시성을 아까 탕지보라고 했는데 탕지보를 다른 말로 안촌홀이다. 이게 또 편안할 안자를 쓰잖아요. 안시라는 것도 뭐 안에다가 이제 도시 시자를 이렇게 쓰는 건데 안시나 안촌이나 뭐 이게 비슷한 명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탕지보를 또 다른 말로 안덕향이라고 하거든요. 안덕향이라고 해서 이 똑같은 지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시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번안의 이제 수도였다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안시성의 위치를 사실 요서 10성 건축 기록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요서 10성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그리고 환단고기 모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한 위치는 또 환단고기에만 나오는데
안시성은 어디에 있고, 뭐, 건안성, 안시성에서 남쪽으로 70리 떨어진 곳에 있고, 뭐,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건흥성이 나나의 서쪽에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서 10성은 다 그 근방으로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뭐, 건흥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쪽이, 나나 쪽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요동성이 있거든요. 그 10개 이제 고구려 태조왕 때 요서 10성 기록인데 안시성, 건안성, 요동성. 요동성은 창녀의 서남쪽 경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왜곡됐다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을 함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요동성도 보면 어디냐면 창녀 서남쪽에 있는 요동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나라 군이 한 곳으로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쪽 길로 가서 어느 쪽을 치고 너는 이쪽으로 가서 어느 쪽 길을 치고 그래서 이도종에게는 뭐 평양도 행군 총관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맡기고 뭔가를 맡겨서 너는 그쪽으로 가서 그 공격해 들어가고 나는 평양도 행군 총관을 데리고 뭐 어디로 나는 진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갈래 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가서 앞으로 더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군대는 막혀서 더 전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대보다 더 빨리 고구려의 내지로 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요동성을 먼저 함락시킨 거는 뭐냐면은 먼저 그쪽으로 주력 부대 그쪽으로 가서 함락을 시켜요. 그 다음에 뒤에 안시성이 남으니까 이 안시성을 남겨놓고 가게 되면은 뒤에서 공격해 오면은 안시성에 있는 군사가 영화에서 5천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성민이 10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실제 전투할 수 있는 군인은 최소한 4, 5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대가 뒤에 와서 공격했을 경우는 뒤가 허물어져요. 그러면은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퇴로가 막히는 거 그 아닙니까? 테러도 막히지만 그 앞에 또 다른 고구려군이 진군한 방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안시성의 군대가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은 그 본대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남겨놓고 갈 수 없다 해서 안시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안시성을 지나서 요동성을 함락한 다음에 다시 반대로 다시 이제 거꾸로 돌려서 안시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더 북쪽에 있는. 그렇죠. 네. 더 서북쪽이죠. 네. 네. 그러니까 동쪽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서북쪽으로 뒤돌려서 배후를 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시성을 네.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요동성이 더 앞쪽에 있는데 왜, 더 동쪽에 있는데. 네, 네. 왜 안시성을 뒤에 공격하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의문을 가졌었죠. 네, 네. 저도요. 그래가지고 이 위치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전략상의 그런 어떤 네네. 선택이네요. 그냥 왜냐하면 위치가 전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함부로 성을 쉽게 빠져 나와가지고 공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성을 비웠다가 같이 저기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황을 보아가면서 아 저쪽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움직이는 데는 명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당태종이 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그 명분은 무엇이었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이제 전쟁에 대해서 뭐 삼국사기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삼국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환단고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당태종이 영계소문을 이제 들먹입니다. 영계소문은 그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오로지 하니 진실로 참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명분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그 나라의 국왕을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하니 그것을 이제 안정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고 또 삼국사기의 고구려 봉기 보장왕조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동은 본래 중국 땅이다라는 이런 이제 당태종의 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환단국에는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기 전에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요동 땅이 본래 중국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당태종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죠. 요동은
자, 위험을 갖고 요동은 본래 우리 땅이다. 우리 중국 땅이다. 갑자기 왜 실망. 왜 갑자기 사투리를 하세요? 쩐다마. 요동 생에 없는 요동은- 사투리를 갑자기 하시네. 본래 우리 땅이다. 수나라가 4번이나 군사를 일으켰으나 그곳을 얻지 못하였다. 내가 이제 출병하여 우리 자제들의 원수를 갚고자 하노라. 오, 끝만 좋았습니다. 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태종 이세민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출병할 뜻을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침략이라는 명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정당화시키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쪽이 원래 중국 땅이니까 우리는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토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가 이제 개화 4년이라고 해서 보장왕 때 일입니다. 이세민이 친히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침략을 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는 포위가 돼요. 네, 이세민이 이제 포위가 되는데 이 고구려의 장수 고연수에게 막 사자를 보냅니다. 재물도 보내고 뭐 보화로 달래면서 고연수 장군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한번 대사를 해주시죠. 나는 귀국에 힘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였기로 이렇게 와서 죄를 묻는 것이다. 이제 귀국에 와서 들어와 전쟁을 하는데 말먹일 꼴과 식량을 공급할 수 없어 몇 곳을 불태우고 노략질을 했을 뿐이다. 귀국이 예를 갖추어 수교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네. 네. 2번 하시니까 좀 다르네요. 제가 당태종이 된 기분입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일단 누칼 사탕 하나 사줄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위가 됐을 때 이제 고연수 장군을 달래면서 회유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명분을 들이댄 게 바로 영계소문이 당신들의 임금을 시해하였기로 내가 이렇게 와서 이제 죄를 묻는 것이다.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뭐 삼국사기나 환단고기 모두 영계소문이 임금을 죽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요동은 본디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동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동이 본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요동은 언제냐면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당나라의 이 이세민이 당태종이 요동성을 침략하고 나서 쓴 시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요. 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동성에서 달을 바라보다 검은 달빛이 휘영청 밝다. 맑은 빛이 요수와 갈석을 비춘다. 말을 멈추고 환도를 굽어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뭐가 되어 있냐면 요갈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수와 갈석산이거든요. 그러면은 맑은 빛이 요수와 갈석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수의 부근에 갈석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갈석산이 있는 곳이 바로 요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석산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요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어떤 하북석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현재의 난하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한시를 누가 번역했는지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네, 요거를 번역하는 건 신백강 원장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네. 요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아니, 보더라도 아니, 그건 되는데 앞에 이제 현토 월 초명인 이거는 네네.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게 하셨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현도는 건 요동 다음 붙어 있는 군현명이었잖아요. 현도. 예, 우리가 현도군 알죠? 예, 그쪽을 지칭하는 건데 그 고구려 땅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 뭐 근데 다 뭐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 그럼요. 예. 네. 그분도 참 이 우리 역사 밝히시려고 애쓰신 분인데 너무 애쓰시다가 좀 뭐를 하나 놓치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침략 명분을 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언급했던 연계소문이 임금을 죽였다라는 거, 이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배경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유왕이 즉위를 했을 때 이전의 열제들이 남긴 법을 모두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교를 수입한다든지 또 장성을 쌓는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근데 영계소문은 거기에 이제 반대를 했고, 또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사람들을 모아서 영계소문을 주멸시키려고 했다라고까지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은 범가일이가 문 가까이 왔거늘 나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죽이려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열병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외세가 쳐들어오고 외세의 압박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신하인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이 보낸 사람들을 모두 이제 제거를 해버립니다. 영유제가 영유왕이 몰래 달아났는데 이제 조칙을 내려서 그나마 있는 병사라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사람도 이제 모이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영유왕께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붕어하시고 말았다.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오히려 영계소문 때문에 영유왕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무슨 살인자처럼 진짜 이제 이 당태종이 침략 명분으로 내세운 것을 사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역사적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태종 이세민이 고연수 장군에게 재물도 보내고 보화도 보내면서 설득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겠지만은 고연수 장군이 패배하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학계에 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때 당시에 그 삼국사기든 환단고기를 다 살펴보면 고연수 장군과 당태종은 대화를 한 걸로 보여요. 어떠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단고기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전에 제가 당태종 역할을 했지만은, 야, 너희 신하 영계소문이 임금을 시해하였기로서 내가 죄를 묻는 것인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고연수 장군이 답을 합니다. 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임금 세민은 아버지를 패하고 형을 죽이고 음란하게도 아우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가히 죄를 물을 만하다. 이대로 전해라. 이대로 당태종 이세민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태종이 명분을 가지고 온 것이, 영계소문이 자기 왕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너희가 더하지 않냐. 너희 아버지를 패하고 형을 죽이고 아우의 아내를 취하고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봐도 더 나쁘네요. 네,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침략 명분은 뭐 어차피 당태종이 뭐 이렇게 자신 당나라가 전 세계 그때 당시에 뭐 천자국을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자기 이제 수나라 때도 4번이나 당했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다시 땅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에다가 영계소문이 임금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덧붙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 그런 식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세민과 이 고연수 장군의 대화 내용이 사실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얘기한 것까지는 똑같죠. 나는 영계소문이 임금을 시해해서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를 묻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뺏은 성이라는 것은 뭐 내가 양식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몇 개 뺏었는데 너희들이 예를 갖추면 내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겠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고연수 장군이 이 말을 듣고는 다시 방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의 이세민 그 말만 듣고는 더 이상 반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그냥 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을 갖다가 초등학생한테 읽혀주면 초등학생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이가 없네. 이해가 안 되는. 아니에요. 거니까. 요즘 애들 이렇게 예. 얘기해요. 헐. 그 말만 듣고 그럼 방비를 안 했다고? 말이 안 돼라고 하겠죠. 그렇죠.
환단고기에서는 고현수 장군이 말을 받아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비를 했는지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감찰관을 보내어 수비에 더욱 힘쓰게 하고 그리고 산을 의지해 스스로 경고히 하고 적의 허점을 틈타 기습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 방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완벽한 방비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 말싸움에서도 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방어력도 계속해서 더 굳세게 그리고 기습작전도 펼치는 그런 역사적 기술이 되어 있죠. 환단고기에.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구당서, 신당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장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당서에 보면은 그 고현수 군이 거느린 군대가 15만 8천 명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군대가 한순간에 뭐 무너져가지고 항복했다? 예,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현수가 나중에 그 항복한 것을 후회하다가 당태종이 쫓겨가죠. 쫓겨가는데 같이 묻어갔다가 화병으로 다 죽었다. 뭐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환단고기에는 이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당태종이 쫓겨갈 때 그 영계수문과 더불어서 같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당서, 신당서를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은 이 고당 전쟁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나라 군대가 계속 이기는 것처럼 나와요. 참 웃긴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이제 주필산 전투로 나오거든요. 이 주필산 전투의 어떤 패배로서 나오는데 주필산 전투에서 고현수 장군 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고현수하고 이제 다른 또 한 분의 장군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완전히 패배를 해서 1만 명만 남는 그러니까 15만에서 14만 명이 죽고 1만 명이 남아가지고 패잔병처럼 이렇게 남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영화의 그 부분 장면만 보면요. 안시성 전투에서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화살 해가지고 당태종 눈 뽑아서 이게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오지 실제로 계속 연전연패하는 당나라의 군대가 굉장히 센 그리고 거의 뭐 다 이기려고 하다가 어떤 운과 뭐 이게 주몽의 화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겨나간 것처럼 사실도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국민들이 이걸 네. 보면은 야 15만 명은 그렇게 큰 군대는 완전히 그 패배할 정도로 당태종이 병법의 왕이고 전쟁의 어떤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가 5천 명밖에 없는 안시성은 석 달 이상 버텨가지고 네, 그것도 헐리우드 영화식의 자기 희생을 바친 광산 인부들에 의해서 토성이 무너지고 성동일 배우죠. 예. 그 틈을 타서 당나라군이 쌓은 토성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3일을 다시 방어를 해서 근데 때마침 이제 고구려 지용군이 와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영화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 고현수 장군 그리고 이때 이제 남부 욕살의 고혜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역사에 남은 거는 패배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이제 당의 편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구려를 치는 완전 역적이 되는 그런 장군으로 지금 역사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국사기에도 신당 구당서에도 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주필산 전투에 패배하는 전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세민과 그 고현수 장군의 대화 한두 줄에서 뭔가 사람의 기계와 사람의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주필산 전투에 관해서도 삼국사기와 또 환단고기가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안시성 전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근처에 이제 주필산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뭐 주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는 하지만 그 안시성 주변의 산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 앞서서 주필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고구려 내정에서는 북부 욕살 고현수와 남부 욕살 고혜진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우리 군사 그러니까 고구려 군사와 말갈 군사 15만 명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이제 구원하러 보낸 것이죠. 그런데 욕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고구려가
지방을 5부로 나눠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지방 장관을 욕살이라고 합니다. 북부 욕살 고연수와 남부 욕살 고예진을 파견을 했는데 15만 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삼국사기와 환단고기에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발을 정자에 의로울 자를 쓰는 사람인데 이 고정이라는 사람에게 고연수 장군이 우리의 계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책략가처럼 느껴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으로 보면 제갈공명 같은 네. 예, 그런 책사. 분으로서 네. 그 좀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 장군들이 처음에는 딱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당나라 군마를 빼앗고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했는데 이제 지구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대책을 묻습니다. 고정이가 이제 연륜이 깊고 일처리에 능숙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정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민이 안으로 군웅을 제거하고 나라를 차지했으니 범상한 인물이 아니니 이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계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계책은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여러 날을 끌면서 기습부대를 나누어 보내 군량을 운반하는 길을 끊는 것이 가장 좋소. 양식이 다 떨어지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이길 것이요. 사실은 뭐 이제 고구려라든지 뭐 청야 전술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식량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습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정면 대결은 피하고. 그렇죠. 정면 대결은 피하고 이제 기습 작전을 펼치는데 군량 수송을 이제 완전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군량 수송이 되는 그 길을 방해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시간을 끈다. 그래서 지구전으로 가자. 이런 이제 계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삼국사기하고 이제 중국 사사하고 환단고기가 틀린 게 뭐냐면은 고연수 장군이 이 얘기를 들었느냐.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어서 바로 이 고정이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이제 행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고정이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연수는 듣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곧바로 나아가 안시성에서 40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환단고기에서는 연수가 그 계책을 쫓아서 적이 오면 막고 물러가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면 굳이 따라가서 이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정이의 계책에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습부대를 보내어 군량을 불태우고 빼앗았다. 이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되는 구절인데 이렇게 역사가 손바닥 뒤집듯이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완전히 다르면서도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이 두 사서에서 맞느냐를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신당서 구당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상하다.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도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전쟁 상황에서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은 항복을 받은 고구려 군사를 항복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 3만 명을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만 명? 3만 명을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엄청난 숫자인데 3만 명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줬다? 그렇죠. 당시에 군사 5천만 대도 5천만 대도 상당한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고 상당한 방어력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당시에 고연수 고예진 지원군이 그렇게 패했다면은 안시성은 불과 10일도 안 돼서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하다고 하는 요동성도 그건 10여일 만에 무너졌거든요. 네. 예. 근데 안성이 있고 그 지원군으로 15만 명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원군이 무너졌으면은 당나라군은 거칠 게 없거든요. 오로지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을 못 이뤘다 하면은 그동안 계속 고구려의 지원군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방해를 받았던 거거든요. 집중 못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방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성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겠죠. 왜냐하면 당태종이 그 안성 쪽으로 올 때 요택이라고 하는
늪지대를 건너왔어요. 아, 네. 요택. 네. 갈 때도 요택에서 좀 고생하고. 그러니까 요택이 좀 문제더라고요. 네, 나올 때도 요택에서 왜냐면은 고생을 했죠. 진창이 나오더라. 진창. 늪지대다 보니까 늪지대. 어떤 데는 깊고 어떤 데는 좀 뭐 마르고 그러지만은 순천만 같은 경우에도 왜 갈대숲이 엄청 우거지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이제 늪지대가 80여리, 100, 200여리에 펼쳐진 게 요택이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황하가 어디를 흘렀냐면은 천진 앞쪽까지 흘렀어요. 이 당시 황하는. 지금 황하는 산동선과 하북선 경교를 해서 발해만 흘러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황하라고 하는 것은 산동성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하북성을 중간을 가로질러 가지고 천진 지역 그 앞쪽으로 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 하구에 엄청난 황토가 와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황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갈대가 자라고 늪이 생겨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늪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천진 일대가 이미 국경선 당나라와 고구려 국경선 지대였기 때문에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사람이 통과하기 힘드니까 그냥 벌어진 땅이 되는 거죠. 서로 양쪽 나라 사이에서. 근데 그걸 통과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 호텔 갖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지금 요하 하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리의 이 인식 차이, 이게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시성, 권한성 이런 것도 다 요소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요하 서쪽에는 그렇게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험한 산이 없어요. 의무려 산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요하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학계의 그 인식대로라면은 고구려가 요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걸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시성이고 권한성이고 이런 성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요서 회랑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죠. 그 산해관을 딱 벗어나게 되면은 요하까지는 마을 달릴 수 있는 넓은 그런 평지가 많아요. 높은 산이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산해관을 한번 딱 막으면은 어디죠? 고구려로 들어가는 길도 막히고 이 중원으로 들어가는 길도 그 막을 수 있는 그 요충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서 13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나나 유역 일대, 거기서 북경과 천진 동쪽과 나나 사이, 그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지금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대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을 쌓고 방어하기 유리한 그 지역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가보는 게 현장을 가보고 역사서하고 이 비교해보는 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그걸 안 하고 글자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뭐 잠깐 다시 이어서 보면요, 이 고현수 장군과 고정희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지구전을 펴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수 등이 말갈병과 더불어서 함께 진을 치고 지구전을 펴다가 어느 날 밤 돌변하여 번개같이 습격하니 거의 포위를 당하게 된 세민이 비로소 두려운 빛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는 어느 칼럼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어떤 얼굴과 그 눈빛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투에서 뭐냐면은 바로 이 고현수 장군의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그 진법에 이렇게 포위가 돼서 두려운 빛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당태조 이세민이 영화에서 너무 중국어 발음에만 신경 쓰는 듯한 느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눈빛이라든지 그런 네. 미묘한 어떤 얼굴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중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가지고 중두는 좀 길어요. 그리고 삼국지 이런 거 보면 50부작, 60부작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저절로 듣기가 늘어요.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중국어 억양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눈빛의 변화라든지 그런 두려움을 띠는 기색이라든지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뭐 언어가 쉽지 않으니까요. 뭐 외국어로 연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당태종은 선비족 출신이에요. 우리하고 가까운 선비족 출신인데 고구려하고도 가깝죠. 그 언어가 어느 정도는 좀 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중국어로다가 이거 하니까 아는 게 병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뭐 중국도 보면 당태종도 현대 중국어로 하고 그리고 뭐 양만춘 장군도 이제 서울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사실 지적을 하면 진짜 뭐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말 써야 되잖아. 니네 여기 왜 왔니? 그래서 아까 연기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개그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류공건이라고 있습니다. 고려 중기의 명신인데요. 이분의 소설에 보면은 당나라의 육군은 고구려가 세를 타게 되자 장수들이 전공을 펼치지 못하였고 척후병이 와서 이세적의 군기가 흑기에 포위당했다고 보고하니 이세민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흑기는 이제 고구려의 군기죠. 흑기면은 그게 조이선인이라서 이제 흑기를 썼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조이선인의 옷이 검은 옷이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얼핏 보이더라고요. 아, 안시성 내부에 그런 사람들을 비추는 장면에서 검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듯한 풍류를 즐기는 듯한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아마 그때 고구려가 그 이 흑기를 군대에 그 기로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방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썼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북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뭐 신성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방색 중에서 이제 북쪽이 검은색을 뜻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고려사 최영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당태종이 3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에서는 승군 3만 명을 보내어 이를 격파했다라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고려 도경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화상들이 검은 띠로 허리를 묶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끼리 한 부대를 결성하여 전장으로 나갔다. 또 연개 소문은 모두 조이선인 출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나라에 맞서 싸웠던 그런 어떤 군사 중에서는 대부분 또 조이선인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특수 부대들 그 사람들은 용맹함은 뭐 소집되어 온 병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뭐 고연수 고혜진은 무리 36,800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했다. 아니 3만 명 이상 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뭐라 그러죠? 저 같으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3만 명이 넘는데. 그렇죠. 난전을 예. 펼쳐도 능히 뚫고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거든요. 1만 명만 있어도 와 이렇게 그 전쟁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만 6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그냥 거느리고서 항복을 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전쟁에 뭔가 이게 숨기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문제지만은 예. 거기서 말갈병사 3천 몇백 명은 묻어 죽이고 나머지 3천 몇백 명의 장수급들은 다 내지로 옮기고 나머지 3만 명은 다 돌아가게 했다. 평양으로 예. 돌아가게 했대요. 그냥 자, 집을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지금 이게 전쟁에서 이게 될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전쟁이 끝났으면 모르는데 네.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수많은 그 이 군인들을 돌려보냈다. 미친 짓이죠. 예. 이런 거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학계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패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연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게. 예. 이게 이 사람들은 언제 물갈이가 되나. 갑자기 또 열받기 시작하네. 자, 우리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자, 우리 얘기할 때까지 우리
응. 우리 저기 우리 뭐야. 틀리면 얘기를 해줘요. 예. 숨은 고수기 때문에. 예. 우리 지혜님이 그러면 뭐 얘기를 해봐요. 보노님 잘 짚어주세요. 일단 이런 주필산 전투에서도 사실은 승리를 했죠. 예, 승리를 했고 또 이제 고현수 장군은 더욱더 방어력을 강화를 했고 기습작전도 계속해서 펼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세민이 온갖 꾀를 다 내어보아도 아무 방법이 없었다. 요동으로 출병하여 전쟁에 진 것을 몹시 한탄하였으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태백일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주필산 전투에서 거의 여기서부터 거의 깨져가지고 벌써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이제 안시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부터 이미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후회 막심. 네. 뭐 신당서나 구당서는 당대의 일을 이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승패를 뒤집는다든지 그리고 기록이 사실인지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재밌게도 신당서 위징 열전 그 문구를 살펴보면은 당태종 이세민이 굉장히 후회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당제는 한탄하며 말하기를 위징이 있었다면 내가 이번 걸음을 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신당서 위징 열전에 이번 걸음이라고 나와요.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번 그 위징이 있었다면은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고구려를 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렸을 텐데 그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위징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비통해하면서 직접 묘비 비문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징은 굉장한 직신이었기 때문에 네. 충원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라의 그런 안녕과 그리고 주군을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그런 강직한 충신이었기 때문에 위징이 죽고 나서는 거울에 비유를 했죠.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의관이 바른지를 알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의 도리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는 법이요. 위징이 죽었으니 나는 거울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는데요. 당태종 이세민이 너무나도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 당나라의 그 위대한 장수들이 여러 가지 계책을 냅니다. 보통 이제 당태종과 24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민의 아버지인 이연이 당나라를 이제 열 때도 사실은 이 24장들이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역할을 했었지만 후에 뭐 이세민을 황제로 또 등극을 시키는데 이 24장에 속하는 여러 인물들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적,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알고 있죠. 당태종 이세민과 같은 세자를 썼기 때문에 세를 빼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장량, 장손무기 이런 사람들이 24장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책을 낼 것인가 저기서는 이제 지구전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나라는 어떤 계책을 쓸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적과 장손무기 같은 경우에는 안시성을 먼저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안성 이런 데보다도 안시성을 먼저 쳐서 그 다음에 건안성을 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책을 냈었고요. 수군제독 장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군사가 사비성에 있었는데 뭐 부르려다가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력을 이동시켜서 오골성을 습격을 했다는 거죠. 오골성을 습격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으나 오히려 이제 패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오골성주가 이제 추정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성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관병에게 의해서 패하고 말았다. 만약 있었다면 이게 오골성주 이제 추정국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패하고 말았겠죠. 예. 네, 그런 전투가 일어났겠네요. 네. 그리고 이도종 같은 경우에는 험준한기를 만나서 군세를 떨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렇다면 어떤 계책을 쓸 것인가?
뭐 안시성을 바로 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건안을 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이적 같은 경우에도 안시성을 먼저 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안시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고구려인들의 기계가 너무나도 드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안시를 버리고 바로 평양을 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제 좌충우돌 속에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안시 성주 양만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태백일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안시 성주 양만춘이 그 사정을 듣고 그러니까 당나라의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을 듣고는 야밤을 틈타 수백 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 공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서는 드디어 안시성주 양만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방 기습 작전으로 상처를 입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이제 중국 사서에서 나오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줄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당태종이 성 안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밤에 야습을 할 것이다. 대비해라 했더니 진짜 수백 명이 내려와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야습을 했어요. 그런데 수십 명만 죽고 수백 명은 다시 돌아갔어. 아니 대비를 했으면은 충분하게 전면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당나라 군대가 그렇죠. 수십만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수십 명뿐이 못 죽이고 수백 명은 다시 도망갔다. 그러면은 거꾸로 고구려 군사는 수십 명만 죽을 정도로 이 피해를 안 받고 당나라군은 더 크게 피해를 봤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꾸 돌려주는 사실은 그러니까 각으로 그렇죠. 뭐냐면은 이 상황,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록이 원래 있던 그대로의 기록이 먼저 있는 거죠.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런 기록을 보고서 이 신당서, 구당서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숨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역으로 바꿔버리는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바꾸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팩트는 있어요.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줄을 타고 밧줄을 타고 이렇게 몰래 야밤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팩트예요. 그거에 관해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알았다 당태종이. 그래가지고 그걸 죽였다라는데 다 죽이진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쪽이 당서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것도 뭐 대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수백 명이 다시 도망갔다. 웃긴 얘기거든 이게. 그러죠. 아까 네. 말씀 드렸던 것처럼 3만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다 평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갔어요. 그것도 무기까지 줘서 보냈어. 네. 뭐 그것뿐만인가요? 뭐 고현수 장군도 이세민 얘기 듣고는 바로 방비를 풀었다. 네. 라든지. 아니 그런 말만 듣고 전쟁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그 연개 소문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방비를 풀어요. 이런 그렇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록들이 이 당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진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위국 휘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극치를 보여주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바로 방비를 풀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항명이거든요, 사실은. 환단곡에 보면은 그대들이 군사를 삼신이 물러난다면 내가 장차 우리 황제를 만나 뵈리라. 당신들이 이렇게 퇴각을 하면 내가 황제를 만나 뵈서 명을 받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삼국사기는 어이없이 그냥 고현수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 말을 듣더니 방비를 바로 풀었다. 이것은 고구려 장군들이 네. 전부 다 나약하고 뭔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냥 바로 항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것도 완전히 없는 얘기를 기술하면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조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판을 뒤집는 그러니까 결과를 달리하는 그런 이제 날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날조가 되다 보면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물 사전 뭐 이런 거. 고연수 장군, 고혜진 장군, 그 이전에 뭐 백암성을 지켰던 성주, 뭐 손대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항복하고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편을 서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우리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을 고대에 있어서는 우리들을 지켜낸 분들이라고 본다면은 명예가 굉장히 훼손돼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네. 참, 이런 이제 중국의 역사 왜곡, 이것이 바로 이제 위국 희치, 전략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국을 위해서 중국의 수치를 숨긴다. 이런 이제 위국 희치라는 이제 이념 아래 이제 역사 왜곡 조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이라든지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이런 이제 사실들은 거의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죠.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자, 안시성 전투는 동양 고대의 역사상 큰 전쟁이었는데, 이제 비록 동원된 양쪽의 군사는 이제 살수 대첩보다는 이제 비록 적었지만, 이제 서로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의 전략의 주도함과 군사의 정예로움, 그리고 물자와 기계, 장비 등의 소모는 그 살수 대첩 때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전투가 지속된 시일도 그때보다 2배나 더 되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양 민족의 운명을 건 큰 전투였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 이제 신당서나 구당서의 기록들은 거의 다 사리에 모순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제 기록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미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그 구당서, 신당서를 다 읽어보시고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 사리에 모순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나 아니면 구당서, 신당서를 보는 우리 학계도 있을 텐데 분명히 지금 이게 주필산 전투를 이 영화에서도 완전 15만 명 중에서 거의 1만 명만 살아남는 구사일생이죠. 그렇게 살아남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다니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패가 갈리게 마련인데 전쟁의 승패와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서와 그리고 구당서, 신당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대부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태종이 한민족의 그 고대사 왜곡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용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진서, 양서, 수서, 북사 이런 이제 역사서들을 왜곡을 시킵니다. 뭐 진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역사 편찬에 개입한 안 좋은 사례로 이제 남아 있는데 수서라든지 그리고 당대 당서 이런 이제 기록들이 당대 사관이 적어서 전한 것이므로 시비, 승패를 뒤집어서 무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도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죠.